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웃라이어 팟캐스트 아파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플랑. 영맨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2024년 돌아보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게스트는 바로 DJ이자 프로듀서 그리고 또 브랜드 D&B 서울을 운영 중이신 박유한님입니다. 유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소개해주신 내용이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이고 D&B 서울이라는 브랜드랑 그 D&B 서울의 모 브랜드인 베이스먼트라는 브랜드를 함께 운영 중이며 지금은 베이스먼트 서울의 오프라인 스튜디오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예. 그러면 이제 또 유한님의 다양한 활동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DJ도 하시고 프로듀서 또 브랜드 운영자라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본인 스스로의 좀 아이덴티티를 좀 어떻게 정의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직책이 그쵸? 혼합된 아이덴티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사실 제가 음악을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는 프로듀싱을 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저의 근간이 되는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는 거는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그냥 믹싱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요구하고 그 개인화된 기술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천편일률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프로듀서마다 갖고 있는 그런 믹싱 스타일을 요구하는 장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믹싱 엔지니어로서도 정체성을 갖게 돼서 네, 지금 프로듀싱이랑 믹싱이 저의 근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저희처럼 어떻게 보면 인디 아티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뭐 투자나 자본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혼자서 도맡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좀 이렇게 뭐 힘든 건 없으세요? 아무래도 피곤하죠. 혼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되게 정신 없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건 플랑님이나 영민님 둘 다 아실 것 같은데 뇌가 쪼개지는 기분이 들죠. 왜냐면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데 때로는 되게 맞아. 상반적인 역할일 때가 많잖아요. 네. 막 작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창의적인 두뇌 활동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한편 뭐 운영을 하다 보면 생기는 막 동계산 문제, 막 세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양립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오죠. 가끔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 아프지. 지금 또 이제 아웃라이어 크루 멤버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웃라이어는 어떻게 처음 입단하신 거예요? 그때가 제가 프로듀서로 음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 전에 다른 팀에 한번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그게 활동이 길게 이어지지 않기도 했고 저는 좀 더 프로지향의 성격을 띠는 집단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찾다 보니까 마침 공고를 올렸더라고요, 아웃라이어가. 그래서 먼저 보고 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도 막 하면서 느낀 게 네. 되게 중요한 게 같이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온도가 진짜 맞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나는 막 이렇게 막 간절해서 미치겠는데 얘는 그냥 해보는 거야. 혹은 그 반대로 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해보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막 이거에 미치려고 그래. 그럴 때 이제 사실 어떤 팀이 파해될 때 그거 같은 거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네. 그럼 온도가 안 맞아서 파해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 지금 좀 운영하고 계신 팀은 그 온도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쵸. 사실 저희 크루에서 현실적으로 아티스트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저 포함 2명밖에 네. 없어서 이 2명은 그래도 온도가 맞게 잘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너랑 나랑 온도가 맞아야 된다. 되게 로맨틱하네요. 근데 이게 로맨틱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이제 너 이렇게 할 거면 나랑 같이 못한다. 음. 진짜 이런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지금 물론 저희가 뭐 회사도 아니고 저도 크루기 때문에 좀 같이 하던 한 명이 뭐 나갔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저희랑 같이 음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사실 뭐 그 친구도 사실 저희랑 방향성이 안 맞아서 또 나간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온도나 그런 비전의 방향성이 맞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 음. 그래서 아웃라이어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유한 형이 1기로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도 그 안에서 되게 아웃라이어였어요. 유일하게 디제잉도 할 줄 알고 전 프로듀싱한 음악의 퀄리티도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좋고 근데 되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3기잖아요. 1년 반을 이렇게 했는데 그 1기부터 그 같이 해주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한 10명 안 되게 있어요. 되게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뭐 뭣도 없이 시작했는데 일기 때는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그냥 말만 그 번지르르하게 하기 시작했잖아요. 뭐 공고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같이 만들어 간 건데 그걸 같이 뭔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런 게 고마운 것 같아요. 결국에 뭔가 그리고 약간 되게 유한 형 보면서 놀라는 거는 그 막 처음에 봤을 때 유한 형에 비해서 1년 반 뒤에 지금의 모습이 되게 뭔가 많이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시작하고 지치지 않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뭔가 사람이 이제 막 엄청 돈 잘 되는 일도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낭만을 가지고 뭔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지치기가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 금방 무너지는 사람도 많은데 유한 형은 되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되게 보면서 놀랍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어떠세요? 안 지치세요? 지치죠. 지금도 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이디어 많은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아이디어 기똥찬 거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 진짜 하는 게 어려워. 생각에서 멈추는 사람들은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실행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막막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조력자 만나면 아싸 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고. 그렇죠. 일단은 계속 할 수 있는 힘은 그냥 음악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두 번째였고 물론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저는 내가 가장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그 분야에 몸담고 내 능력을 더 키워보고 싶다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음악을 저는 되게 늦게 시작했는데 프로듀서로 24인가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2년인가 3년 전쯤. 근데 되게 늦은 나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물론 그 전에도 그냥 기타 치고 혼자 막 곡 끄적여보고 이런 거 있었지만 그때랑은 뭐 마음가짐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당연히 근데 그렇게 늦게 시작하기 전에 그냥 이런저런 일을 시도를 해봤었어요. 근데 전역하고 나서 막 그때 유행하는 인터넷 사업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왜냐면 그때는 그냥 일단 돈을 벌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막 마케팅 회사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정도로 현실적인 일들이 나랑 좀 안 맞는다는 걸 느끼고 나서는 조금 시선을 바꿔가지고 내가 좋아하던 철학 공부를 좀 더 하면서 그 철학에 연계할 수 있는 글쓰기 그리고 책 내기 이거랑 관계된 일도 좀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돌고 돌았는데 결국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결국 내가 좋아하는 건 음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음악에 재능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니 어차피 어떤 일을 하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나는 성격상 그러면서 내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길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 지금까지는 후회 없는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미를 느끼면서 이제 나온 게 DMB 서울인 것 같은데 DMB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DMB 서울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맨 처음에는 제가 DMB라는 장르를 접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1년 정도 됐는데 그걸 접하게 된 계기가 저랑 친한 영국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친구인데 걔랑 놀다가 걔 애초에 DMB라는 장르가 영국에서 나온 장르다 보니까 계속 저는 추천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힙합 아니면 익스페리멘탈 힙합 이런 쪽을 좋아하고 있을 때라서 이게 뭐야 이러고 그냥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영국의 유명한 레이블 DMB 레이블이 내한을 와가지고 이거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러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어떤 음악보다 가장 놀기 좋은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꽂혀가지고 마구 듣기 시작하고 디제잉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아직 DMB라는 장르를 가지고서 형성된 커뮤니티 내지는 SNS 채널이 없는 거예요. 물론 DMB라는 장르를 꾸준히 이어오는 크루분들, 뭐 DJ분들은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그런 별개로 커뮤니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해보면 어떨까라고 가볍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저한테 처음 제안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처음엔 그 친구가 저보고 오프라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DMB DJ들을 초대해서 찍는 걸 해보자 이랬다가 솔직히 처음부터 막 월세 박으면서 그런 거 하기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의 트래픽을 키운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SNS가 떠올라서 그럼 해보자 해가지고 밈들 그냥 직수입해서 번역해가지고 올렸는데 생각보다 금방 팔로워가 쌓였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고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DMB 서울의 목표는 이런 그 DMB 장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켜서 해외로 이제 더 크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큰 시장을 한국으로 이제 들여오는 게 목표인 건가요? 음, 두 개가 크게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결국은 한국의 DMB 씬을 해외로 갖고 나가는 거 혹은 해외의 그 시장 트래픽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거나 막 크게 다르진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양쪽으로 길이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둘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일단 당연히 영국을 포함한 세계 DMB 씬에 저희 DMB 서울 아티스트들이 노출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페스티벌 같은 데서도 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고 해외 큰 드럼베이스 페스티벌에서 틀게 되었으면 좋겠고 뭐 클럽 같은 데 초대돼서 트는 것도 당연히 바라고 있고 저도 그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해외 큰 레이블 아티스트들을 저희를 통해서 한국에 초대해가지고 내한 파티를 연다거나 공연을 연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실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이블 관계된 분들이랑 영국에 있는 레이블 매니저분들 뭐 그런 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아직 뭐 금전적으로나 팔로워나 규모가 엄청나게 크진 않다 보니까 조금 더 경험을 쌓고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일 것 같기는 해요. 네. DMB 서울 저도 처음 보고 되게 놀랐던 게 막 유한 형이 막 이제 스토리 같은 거에 뭐 한 팔로우 몇백 명일 때부터 올렸던 것 같은데 뭐 어느새 보니까 1000명 넘어 있고 2000명 넘어 있고 막 제 친구들도 다 팔로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엄청 그 계정을 빨리 키웠다. 그리고 되게 놀랐던 거는 그 어느 분야마다 다 그 시장이 있잖아요. DMB 시장이라는 거 개척되지 않은 블루오션을 발견해가지고 되게 니치하게 접근했던 게 되게 엄청 성공적인 접근 방식이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런 게. 운이 좋았죠. 그냥 저는 음악에 대한 선입견이 크게 없는 편인데 네. 어떤 장르에 대한 그냥 듣기 좋으면 된다 주의거든요. 네. 물론 머리로 이게 어떤 근본에 해당하고 이런 어떤 화성화 이런 걸 썼는 게 천재적이었고 이런 것들도 재밌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본능적으로 좋은 음악으로 들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그 친구와 같이 가자 해서 갔던 파티에서 분명 난 DMB라는 장르를 처음 접하는데도 이렇게 재밌는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장르가 아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인들한테도 충분히 수요가 생길 수 있다라고 느꼈죠. 그 이제 한국에서 네, 이제 해외에서는 진짜 다 엄청 유행하는데 네. 한국에서 유독 뜨지 않는 장르들이 몇몇 있잖아요. 뭐 엄청 예를 많죠, 들면 사실. 뭐 하우스 같은 것도 사실 대표적인 예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런 장르들이 안 뜨는데 저는 DMB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뭔가 해외에서 봤을 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2023년 막 이때부터도 되게 수요가 많았고 어떻게 보면 좀 막 빌보드 차트에 있을 정도로 뭔가 대중화시켜진 음악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완전 DMB까지는 아니지만 뭐 핑크팬서리스 같은 친구들이나
친구들, 네, 그 분들이나. 위아더 근데 월드. 우리나라의 그 D&B가 대중화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DMP뿐만 아니라 그냥 오랜 생각인데 DMP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뭐 하우스 이런 뭐 게러지 등등 장르들에 모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국 음악씬은 K-팝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르든 간에 그 K-팝 아이돌 음악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희석돼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뉴진스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장르들이 전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미. 트와이스도 드럼베이스에 해당하는 음악을 낸 적 있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사실 하우스, 베이스 하우스 이런 거는 K-팝에서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장르 중 하나고 에스파 같은 경우는 테크노에 해당하는 음악들도 자주 내고 있고 네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되고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 장르인지 모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정제가 돼서 아니요 너무 K-팝 화돼서. 왜냐면 사실 K-팝이란 정체성 이끌고 가는 건 아이돌들이니까 음악 자체보다는 물론 음악도 포함되겠지만 그 아이돌들의 캐릭터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음악적인 캐릭터성보다는 그냥 저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르로서 소비되기보단 아이돌에 속한 음악으로 소비되다 보니 그 장르의 이름을 알거나 그 장르를 위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사람들의 그 음악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게 그 스타를 통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지 클럽이 뉴진스 음악으로 엄청 떴잖아요 한때. 그리고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 UK 게러지 이런 것도 막 지코 쇼미더머니 할 때 막 조금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실리카겔 때문에 슈게이징이라는 음악을 막 사람들이 나는 슈게이징 좋아해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장르를 그 사람이 알고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되려면은 그 반드시 스타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왜냐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그 음악만으로 좋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그냥 인물이 좋았는데 그 인물이 이 음악을 하니까 이 음악도 좋아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중적으로 그게 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스타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냥 그게 안 된 장르들이 되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 스타랑 연결이 안 된 장르들이 아직 엄청 인기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하우스나 D&B 같은 것도 사실 어떤 플레이어로서의 그거보다 프로듀서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장르니까 뭔가 대표 아티스트가 있기에 되게 힘든 장르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럼 이제 브랜드 운영하시면서 되게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좀 있을까요? 공연도 이제 파티 같은 것도 몇 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난 11월에 저희가 이벤트를 3개를 했었는데 오프라인 이벤트를 처음 3개 연달아 연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첫 번째 파티부터 성공적으로 치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희 팀이 생각했을 때는 요즘 클럽 문화라는 게 점점 인기가 사그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그냥 그런 정통 파티가 잘 되기가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두 번째로 했던 파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그래서 서울 커뮤니티 라디오라고 DJ들이 엄청 선망하고 틀고 싶어하는 그런 라디오 스테이션이 이태원에 있는데 거기서 저희 첫 번째 이벤트를 했었을 때 거기 내부가 막 바글바글 거릴 정도로 관객들로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DMB 서울 깃발 만들어 저희가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그걸 들고 사진 찍을 때도 되게 많은 분이 같이 나와가지고 무슨 가족 사진처럼 쫙 찍었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팔로워를 모아오고 소통해왔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가상의 숫자에 불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실의 인간으로 나타나서 저희랑 소통을 한 첫 번째 순간들 중 하나였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물론 인터넷에서 SNS 계정을 키우는 것도 헛수고는 아니지만 그게 좀 더 물질적으로 다가오는 경험이었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쨌든 공연을 많이 하실 계획인가요? 2025년에도? 아 근데 궁금한 게 그 전에 그러면은
영민님은 아웃라이어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요? 네, 저도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다 처음에부터 기억에 남죠. 이게 아울라 처음 만들었을 때 저는 막 OT 이런 거 할 때부터 기억 남거든요. 대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OT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파티를 제가 아울라 처음 열었단 말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파티를 가보면서 되게 좀 그러니까 막 엄청 대중적인 클럽들보다 힙한 음악들 트는 파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나도 해보고 싶다, 만들어보고 싶다 했는데 아울라에서 처음으로 뭔가 해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이니까 부족하고 아쉬운 게 많지만 그럼에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성취감 비슷한 감정들이 있으니까 그때도 유한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순간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공을 많이 들을수록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뭐 저번 8월에 했던 공연도 그 멜론티켓에서 처음 하고 뭐 노력 많이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것도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많이 기억 남는 것 같아요. 처음이 항상 기억이 잘 많이 나. 진짜. 다음 질문이 뭐죠? 오케이. 또 D&B 서울에서 이제 오픈 채팅방 커뮤니티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뭔가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아,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온라인 커뮤니티. 아 온라인 커뮤니티. 네. 온라인 채팅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만든 이유. 그냥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뭐 제 친구야 오래전부터 DMB를 들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문한 지 1년 정도 된 사람이고 DJ로서도 저보다 훨씬 DMB를 오래 튼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 장르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나 혹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이고. 근데 내가 그 채널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하기만 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 우리 팔로워들이 그 사람들끼리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벤트 정보 뭐 나누고 오늘 음악 추천하고 싶으면 뭐 추천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DMB 주로 틀어주는 라디오 스테이션 그런 거 많거든요. 방금도 그런 걸 막 공유해 주셨는데 채팅방에서 팔로워분들이 뭐 그런 거 공유하는 채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이벤트 같은 거 있을 때도 거기다 공유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채팅방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 110 몇 명? 120명 정도 있던 것 같은데요. 꽤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도. 네, 적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 카톡 채팅방 막 최대가 몇백 명 되잖아요. 네. 그거 꽉 채우고 싶어요. 1000명까지. 1000명이 네, 맥스. 1000명 최대. 그리고 다른 한국에 사는 외국인 주로 한국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인 분들이 음악 이벤트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채팅방을 알고 있는데 저 들어가 있고 거긴 정말로 활발하게 소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소한 수다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꼭 음악 관련된 게 아니어도 음악으로 묶였기 때문에 뭔가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D&B 서울의 최종 목표? 가장 큰 비전은 현재 보고 있는 가장 큰 비전은 뭘까요? 일단 DMB 서울 최종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DMB 대형 아티스트들을 한국에 소개하면서 한국의 DMB 아티스트들을 영국을 포함한 세계 DMB 씬에 소개하는 것인 것 같고요. 사실 DMB 최종 목표를 설명하려면 그 모 브랜드라고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먼트라는 브랜드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베이스먼트는 쉽게 말하면은 클럽이 아닌 곳에서 진행하는 파티, 오프라인에서 클럽이 아닌 데서 진행하는 파티를 열고 사람들이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지난 11월에 했던 세 번째 파티가 을지로의 한 종이 공장에서 했었는데
사실 거기가 원래 그런 이벤트로 사용되는 공간이 전혀 아니고 뭐 대관 이런 데를 하는 데가 아니고 그냥 진짜 종이 공장이거든요. 저희가 을지로 그 공업지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한테 다 여쭤봐가지고 결국 컨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몰랐나? 몰랐어요. 아니 진짜 사장님 20명한테 그냥 빠꾸당하고 아 진짜요? 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러고 그냥 이러면 진짜 개 많아가지고 와. 그러다 한 분을 겨우 운 좋게 찾아서 하게 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저희 80명 정도 왔는데 네. 저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80명? 물론 친구분들도 많이 와주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는데 어쨌든 80명 정도 왔고 어떤 외부 도움 없이 오직 저희 힘으로만 연 파티거든요. 저희 힘으로만 홍보하고 그런 거 치고는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와준 분들 반응도 되게 좋았었고 와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파티를 열 생각을 했냐 이런 얘기들도 그렇고 그래서 역시 사람들이 클럽에서 일어나는 파티에 흥미를 잃었던 게 맞구나. 그러면은 색다른 공간에서 파티를 진행한다면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가 사람들이 음악과 공간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 이론? 가설? 그게 조금 더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티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확정된 파티로는 예정된 것 중에 확정된 거는 뭐 피자집에서 라이브 믹스를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명동에 루프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알고 있는데 거기가 복층이거든요. 한 층은 바고 그 위에 둘 다 바지만 아래는 실내 바고 루프탑은 그 남산타워가 보이는 그런 배경이 있는 루프탑 바인데 그 루프탑에서 명동을 배경으로 라이브 믹스를 진행하고 또 뭐 있지? 일단 확정된 두 개는 그거네요. 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하다. 그쵸. 어떻게 나올지. 저는 일단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이러고 안 올 수도 있어. 좋은 것 같은 게 제 친구도 그 동계공장 파티 가서 막 되게 좋아했던 친구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형도 그 이제 DMB 레이블 파티 가서 DMB 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그 음악을 좋아하게 하려면 그 음악을 어떻게 듣게 해야 되는데 이게 클럽에만 있으면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접근이 안 되거든요. 자꾸 나와야 되는 것 같아. 클럽을 나와서 그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자든 뭐 종이공장이든 더 바깥으로 나와야 그 음악을 알리고 그럼 더 많이 들어보게 되고 사람들이 그럼 더 좋아하게 되고 더 팔로워가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특히 클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단연간 너무 깊게 쌓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음악을 좋아해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 뭐 예를 들어 헌팅이나 막 그런 보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진입할 여지가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미 지금 그게 사실이 어떤지는 차치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꺼내주는 게 영민님 말대로 맞아요. 좀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 어쨌든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베이스먼트라는 브랜드는 DMB 서울이 해외 DMB 시내 한국 아티스트, 한국 DMB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좀 더 큰 개념으로 한국 아티스트들을 한국 공간적인 분위기를 포함해서 해외에 소개하는 것, 해외 음악 시장에 소개하는 것이 베이스먼트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잘해야 할 것은 역시 SNS를 잘 활용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하고 파티를 진행하는 모습을 잘 컨텐츠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한국 아티스트들을 소개할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해외에서도 파티를 열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알바타입 얘기도 해볼까요? 좀 이따 알파 타입? 그래요? 이따가 좀 개인적인 얘기들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파티 하면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완전 팝업하죠. 그냥 파티 바이 파티. 계속 그냥 막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브 믹스랑 파티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저희는 지금 이벤트들을 준비를 하거든요. 네. 라이브 믹스는 파티까지는 아니고 그냥 음악을 틀고 그 공간에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공간에서 컨텐츠 해당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피자집에 음식을 먹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음악이 좀 더 그 공간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깔리는 느낌이 라이브 믹스고 라이브 믹스 파티는 아예 그 공간을 배경으로 진짜 본격적인 파티를 여는 거죠. 그래서 좀 파티가 진짜 궁금해요. 진짜 가고 싶어요. 다음에 꼭 오세요. 열면은 말씀해 주시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요. 알 것 같아. 알파 타입 진짜 궁금해요. 알파 타입이랑 같이 오세요. 네, 알파타에 2명밖에 없어요. 아 그래? 데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2024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약간 가지려고 하는데 요한님한테는 2024년 어떤 해였나요? 시작이죠 사실. DMB도 처음 듣기 시작했고 DMB 서울도 시작했고 DJ로서도 클럽들에서 이태원이나 뭐 압구정 이런 클럽들에서 제대로 뜨기 시작한 해 같고 저는 지금 전혀 개인으로서 특히 인지도 전혀 없고 뭔가를 대단하게 내세울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딱 시작을 한 입장인 거죠. 그래서 또 프로듀서로서도 실제 앨범이 나오는 곡들을 제작을 했고 네 시작이네요. 앨범 내세요 그럼? 개인 앨범은 아직 생각 없습니다. 진짜? 요즘은 그 한국 시장에서 즐길 수 있을 만한 곡들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K-팝이랑 드럼앤베이스를 합쳐서 K-팝 곡들을 드럼앤베이스 리믹스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랑 위플래시 두 곡 만들어놨고 계속 만들 것 같습니다. 혹시 뭐가 좋을까요? 좀 한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좋아했던 K-팝 곡들이 뭐가 있을까요? K-팝을 안 들어가지고. 저도 저는 뭐가 K-팝을 듣긴 듣는데 요즘에는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네. 되게 한 해만 해도 트렌드가 엄청 많이 바뀌는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좀 사람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곡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FX의 Four Walls 이런 그쵸. 거나 아니면은 뭐 GDN 탑이라든가 사실 이런 거는 오래 지났지만 그냥 한국인이라면 기억에 남아있을 만한 그런 앨범들이잖아요. 클럽 가면 항상 이제 들리는 노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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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근데 그것들을 드럼앤베이스화 시키는 좋은 것 같아. 뭐 아마겟돈 같은 것도 아마겟돈 하면 이제 베이스 드랍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근데 네. 드럼앤베이스도 사실 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그 세부 장르들로 나뉘는 걸로 알고 그쵸, 있어요. 그쵸, 그쵸. 예를 들어 리퀴드나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뭔가 좀 주력으로 가는 장르가 있나요? 아니면은 네 있어요. 어떤- 저는 점프업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 그러니까 점프업은 디스토션이 많이 들어가고 워블이라고 하잖아요. 웅 하는 그런 사운드가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드랍이랑 빌드업 이런 구분이 선명한 그런 장르인 것 같거든요.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들을 뛰어놀게 만드는 그런 DMB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작년에 파티에서 감동했던 드럼앤베이스도 점프업 드럼앤베이스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신나서인 것 같아요. 신나. 네, 근데 그런 하드한 점프업도 어쨌든 소프트하기보다는 빡센 쪽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해당하는 또 다른 게 뉴로펑크라고 있거든요. 하위 장르가. 근데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정도 사운드 깔은 저한테는 너무 세다고 느껴져서 그렇다고 리퀴드나 뭐 어드모스피어 이런 DMB들은 좀 너무 심심한 것 같고 그 사이에 있는 어딘가를 좋아하다 보니 점프업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음악을 만드시는 만큼 또 음악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네. 2024년에 좀 D&B 쪽에서 이 사람 히또다 했던 사람들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들어볼 만한 사람들. 사실 저는 이제 막 입문을 한 상태니까 네. 작년으로 치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것들을
추천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유명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은 보우고요. BOU거든요. 그 사람의 그 보라색 앨범 있는데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뭐지? 거기에 있는 첫 번째 두 곡이 진짜 좋고요. 그 다음에 벌트 콥이라고 그 사람 완전 점프업까지는 아닌데 그 사람은 또 이제 점프업과 리퀴드의 사이에 해당하는 그런 곡을 만들어요. 주로 리믹스로. 왜냐면 혼자서는 드럼베이스 잘 안 만들더라고요. 일단 그분이 만드는 스타일도 되게 재밌고 또 시뮬라라고 되게 다크한 스타일의 점프업 아니면은 리퀴드 등등을 많이 만드는 분인데 그분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게 세 분? 그리고 영민 씨는 DMB 아니더라도 그냥 좀 2024년에 2024년 나 이 앨범 좋았다. 저는 이제 수민의 미니 시리즈 2 앨범을 거의 사랑하다시피 많이 들어서 수민이랑 슬로우. 네, 수민이랑 슬롬이랑 같이 냈던 미니 시리즈 2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그 노래랑 딱히 생각나는 거 없네요. 근데 수민 노래를 다 좋아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민 들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플랑님. 감사합니다. 본인이 플랑님은요? 저는 보통 이제 노래를 듣게 되는 게 아무래도 음악을 하다 보니까 좀 내가 레퍼런스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음악들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 듣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진짜 많이 들었던 거는 한국 앨범에서는 그 라드밀리 진짜 많이 들었고 거기서 Say Something 그 타이틀 트랙도 너무 좋고 서머타임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되게 뭔가 그 프랭크 오션 같은 느낌도 나면서 잔잔한데 뭔가 임팩트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그 앨범을 진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좀 대중화된 D&B긴 하지만 그 웨이백이라는 그 스크릴렉스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지금 만들고 있는 트랙 레퍼런스로 또 잡혀 있어가지고 그 2023년에 나온 앨범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작년에 걸쳐서 올해까지 지금까지도 되게 엄청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앨범 자체를. 네, 너무 저도 사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DMB가 아닌 앨범으로는 작년 최고 앨범이 스크릴렉스의 퀘스트 포 파이어 그 앨범 미친 앨범. 그쵸. 말이 안 돼. 작곡에 믹싱 마스터링까지 그냥 23년을 평정해버린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진짜 사운드가 다 너무 신선하다 해야 되나? 그 스컬릴렉스 앨범들이 다 너무 좋게 들었고 핑크팬서리스 노래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좀 다양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아티스트 뭔가 추천하고 싶다.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이게 꼭 D&B에 국한되지 않아도. 스포티파이 봐도 돼요. 한번 보시죠. 한번 보세요. 저는 XXX 추천하고 싶습니다. XXX 한국의 익스페리멘탈 프로듀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듀오거든요. 아 맞죠. 그 프랭크랑 이제 김심야 같이 래퍼 하는 팀. 둘이 같이 한 팀인데 근데 둘이 최근에 한 작업물도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렇죠. 되게 오래됐어요. 마지막 앨범 낸지. 그리고 세컨 랭귀지? 네. 그리고 뭐 안 내고 있고 계획도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체는 아닌데. 하여튼 저는 한국에서 전자음악 플러스 랩으로 그냥 넘을 팀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진짜 엄청난 앨범이었죠. 세컨 랭귀지. 네. 저도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그 첫 번째 앨범만 나왔을 때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 승무원 들어있는 교미라는 앨범인데 그거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 너무 강하게 남아서 그런가 완성도 면에서는 당연히 랭귀지나 세컨 랭귀지가 더 좋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생각나서 듣는 거는 교미 앨범이더라고요. 이번 파티 때도 틀려고요. 왜냐면 보통 틀 수가 없거든. 내 맘대로 트는 거니까. 영민 씨는 스포티파이 한번 보셨나요? 봤는데요. 이제 해외 아티스트 중에서는 이제 포테이토 헤드 핏벨이라고 그 R&B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바밍 타이거
바밍 타이거 좋죠. 바밍 타이거를 최근에 빠져가지고 음. 이번에도 틀 건데 파티 때 그 다 좋더라고요 노래가. 사운드 클라우드에도 있는 것 같아요. 바밍 타이거 노래가요? 앨범으로 안 낸 시리즈가 있어요. 어. EP인데 앨범으로 안 내고 사크레만 있거든요. 네네. 좋습니다. 그거는 그 병원 씨가 있을 때 시절 아. 오메가 사피엔으로 바뀌기 전에 좋습니다. 플랑. 아 저요? 네. 저는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저 요즘 그 웨스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뭔가 엄청 트렌디하면서도 그 2000년대 좀 팝 바이브를 좀 가져오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바이럴 할 때도 인스타에서 바이럴 할 때도 이제 뭐 It's time to bring back 뭐 2000년대 뭐 R&B 뭐 이런 식으로 바이럴하고 그 바이브가 엄청 좋아요. 근데 또 잘해요. 엄청 트렌디하고 뭔가 좀 더 키드라로이 느낌도 나는 것 같으면서 되게 발성이나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딱 요즘 트렌드인 그 친구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2024년도가 지나고 2025년도에는 네. 좀 뭔가 음악 산업이나 혹은 좀 D&B 쪽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전 족밥이라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니 이걸 저도 이거 어떻게 알아? 저도 이제 대본에 있어서 질문이 좀- 물어보긴 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아는 사람 없죠. 그냥 뭔가 그냥 그래도 추측을 해보자면 K-팝은 여전히 건재하고 네. K-팝은 한국 장르 중에 승승장구할 거는 아직까진 K-팝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럼 당연히 어떤 활동을 하든 K-팝에 연계될 수 있는 거로 그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이걸로 뭔가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을 고려하면서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이면 K-팝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믹스 만드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저도 사실 제가 그냥 음악적으로만 하고 싶은 음악은 전혀 다르거든요. 물론 이런 베이스 뮤직은 너무 좋아하지만 D&B를 포함한 애초에 프로듀싱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앨범 중 아티스트 중 하나가 한국에서 공중도둑이라는 아티스트인데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포크 사이키델릭이라고 하면 되나? 포크 사이키델릭. 네, 근데 그러니까 포크 하면 막 나는 막 촛불 막 이런 느낌인데 전혀 아니고요. 되게 몽환적이고 하여튼 개쩔어요. 한국의 길이 남을 아티스트 중 하나인데 그런 음악을 하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못하죠. 왜냐면 그걸로 뜨는 거는 말 그대로 운에만 거는 거니까. 저는 시장을 고려하면서 음악을 하니까 그걸 안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진정성 있는 음악, 진정성만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조금 친화적인 음악들까지 같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저도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모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프로모션이 당연히 되는 음악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쇼폼으로 만들 수 있는 음악들로 하는 게 요즘에 당연히 그게 제일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너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비해서 한참 그 릴스로 영상 만들어서 떴던 가수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한 번 이게 뜨면은 진짜 엄청난 하이프를 받고 올라가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그 사람 자체가 같이 뜨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제 한둘로 줄었고 옛날에는 정말 그게 알고리즘만 타면 그 사람은 거의 떴다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그 곡 하나 딱 하고 이런 폼 넘겨버리는 게 너무 대세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런 메리트가 옛날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나 오히려 너무 많아져서 뭔 소리인지 알겠네요. 네. 그런 뭔가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둘 다 챙겨야 되네요. 그럼. 그리고 어떤 음악을 해도 사실 유한님도 이제 음악할 때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설정하고 가시듯이,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아예 배제한 음악은 사실 거의 없다. 없죠. K-팝 시스템이 아닌 이상. K-팝 시스템도 없죠.
K-pop 시스템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왜요? 본인이 음악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제 말은 어쨌든 거기도 프로듀서들이 곡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 사람들의 개성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개성 자체가 없는 곡은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본인께 있어야 된다. 이제 제 생각에는. 근데 확실히 그 이야기가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뭐든 간에. 그래서 보통 마케팅 할 때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맞아. 이번에 신세계 마케팅 거 봤어요? 인스타그램? 아니? 크리스마스 아니, 산타가 막 신세계 인스타그램 계정 뭐 몇만 될 텐데 몇백만 되나? 근데 뭐 해킹했다 하면서 막 자기 인증샷 올리고 순대국밥에서 먹는 거 올리고 막 갑자기 사고 당해. 그리고 카리나가 나와. 그래서 카리나가 아 봤다. 대신 센터를 할게요 하고 이제 막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그 몰입이 되고 신세계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던 사람도 재밌으니까 보잖아요. 개웃기네.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스토리가 됐든 뭐 좀 슬픈 스토리가 됐든 뭐 진짜 있었던 이야기 됐든 뭐 아리아나 그란데 뭐 땡큐 넥스트 그것도 막 전 남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야기가 확실히 잘 팔리고 그래서 뭔가 마케팅 프로모션 측면에서 이야기를 잘 활용하는 게 능력인 것 같아요. 산타가 순대국밥을 먹었다고요? 예, 막 인증샷 올리고 그때 수염 붙이고 먹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맛없었으면 이렇게 캡션 달았어. 수염에 다 붙이고 먹으니까 맛없지. 수염 맛이었다. 그러니까 먹에다 수염 당면인 줄 알고 수염이랑 같이 먹고. 아유 이 집 당면이 맛이 없네. 당면이 첫 맛이네 말이면. 그 산타는 외국인이었나요? 외국인 어. 섭외를 해가지고 개웃기네. 신기하죠. 그러면 나만 질문. 아니 지금 질문 몰라요. 여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큰 틀은 이제 잡혀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5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론 모른다. 우린 모른다. 알 수가 없다. 너무 어렵다. 명상하고 할 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악을 하면서. 모르겠는데요? 올해보다 더 어려운 질문하면 어떡해요? 저는 족밥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전 족밥이고 아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알파타입 얘기를 들어봅시다. 또 플랑 형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플랑 씨는 뭔가를 아나요? 알파타입 형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알파 타입 한지 이제 2년 차인 것 같아요. 2년 차.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지? 그러니까 원래 음악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마이크 가까이 대고. K-pop 이제 좀 탑라이너 쪽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랑 원래 음악적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라 그냥 친구 같은 학교로 나왔어가지고 그냥 친구로 지내면서 그때도 이제 둘 다 이제 힙합을 좋아해서 막 이제 한 10,000원짜리 마이크로 녹음하면서 야 이거 해봐 왔어 하고 이제 야 이거 해봐 말 그대로 믹스테이프 같은 걸 이제 막 만들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이제 같이 음악을 좀 집중해서 해봐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시기가 좀 겹쳤어요. 그게 이제 2023년이었고 그래서 만난 김에 그냥 원래 하듯이 작업한 거예요. 제가 작업할 때 옆에서 야 이거 라인 어때 하면서 그냥 같이 하고 그 친구 작업할 때 나도 이제 같이 해보고 그러면서 하다가 야 그러면 어쨌든 너랑 나랑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각자 방향을 좀 이제 많이 디벨롭해서 이거를 뭔가 좀 규모 있게 해보자. 규모라기보다 뭔가 소속이 있는 것처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알파 타입을 만들게 됐고 만들면서 또 생각을 했던 게 사실 그냥 요즘 집에서 혼자 음악하는 인디 아티스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뭔가 차별점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처링을 맡기고 싶다 하더라도 유한님한테 그냥 되게 일반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저 이런 거 같이 해보실래요? 하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이 사람이 진지하게 음악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거랑 좀 유한 씨가 받는 그 태도, 애티튜드가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최소한의 애티튜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만들었던 알파 타입이라는 거. 뭔가 엄청 큰 목표가 있진 않았어요. 알파 타입으로서. 처음엔 그게 다였는데 같이 음악하는 친구도 생기고 이러면서 그냥 비전을 좀 키워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지금의 목표는 뭐예요? 비전이나 목표는? 알파 타입을
이렇게 레이블로 만드는 게 목표죠.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1, 2년의 단기 목표는 아니고 나중에 진짜 5년, 10년의 목표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이렇게 같이 하는 아티스트들이 생겨서 그거를 스윙스처럼 그런 크루 개념에서 이제 위더 플럭을 뭐 이렇게 만들고 했던 것처럼 저희도 알파 타입을 레이블화 시키는 게 목표이죠. 그래서 아티스트들 케어도 해주고 사업적으로 좀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플랑 형이나 알파타입 보면은 이제 뮤직비디오 직접 제작해서 다 본인의 자본 들여가지고 막 감독들 섭외해가지고 로케이션에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간 다른 아티스트, 인디 아티스트들에 비하면은 되게 굉장히 자본을 많이 들이는 방식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네. 형이 뭔가 그런 방식으로 뭐 뮤직비디오 많이 만들어보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해봤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렇게 해보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뭐 이런 게 맞다고 느끼는지 아니면은 뭔가 좀 더 방향을 돌리는 게 낫다고 느끼는지 더 돈을 들여야겠다 느끼는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맞고 틀리고는 잘 모르겠어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로 뜨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체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 수순대로 뭔가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단지 저는 자본을 다른 분들은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모조리 그냥 투자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당연히 여기에 그냥 최대치를 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내가 여기에 진심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에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자본이나 이런 걸 더 많이 쓴다처럼 이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고 틀린 건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은 계속 돈이 생기면 더 투자를 하고 싶어요. 뭐 옛날에 봤을 때 제가 뮤직비디오나 영상 같은 거에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DPR 크루인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듯이 그분들이 이제 막 뮤직비디오에 막 몇 억을 썼다 그랬지? 4억인가 뭐 6억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갖고 있는 돈 벌어서 그냥 다시 다 투자하고 다시 다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다. 물론 좀 남겨가겠지만 근데 저도 그냥 그거랑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제가 바로 잘 된다고 해도 그 잘 돼서 번 돈을 당연히 다음 단계에 다 투자를 할 거고 거기에서 번 돈을 다시 다 투자를 할 거고 그냥 그거의 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낄 수는 없다의 개념으로 뭐 가진 걸 모두 다 쏟는 거죠. 그럼 DMB 서울 투자 생각 있으세요? 유치할 생각? 받으면 좋지. 근데 투자보다 그냥 투자는 지분이 희석되니까 그쪽보다는 그냥 정부 지원 쪽을 우리는 최대한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베이스먼트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이랑 연결이 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 사업들을 알아보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단 그쪽까지 생각을 했는데 투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투자 받을 게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뭐 스튜디오 월세 정도면 좋겠다. 그냥 차 하나 좀 빌려주고 그치. 짐 싣고 다닐 거. 저는 그게 약간 항상 걱정이거든요. 자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동이나 노인이나 뭔가 어떤 후원을 해주고 싶은 분야에서 하면은 이게 마음이 동하니까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데 음악은 이게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막 돈을 내가 줘야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물론 또 하기 나름이겠지만은 그쵸. 그거는 그냥 문을 존나 많이 두드리는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그냥 되게- 문화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네.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문화예술 중요하지 않나? 근데 그 항상 많은 것 같아요. 돈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돈 안 줘도 뭐 상품 뭐 그치, 협찬해달라 그러면 근데 되잖아. 제품은 문화예술 아니어도 협찬 잘 해주는 데 많은데 그냥 뭔가 후원을 하고 뭔가 뭐 스폰서가 되어주고 메인 스폰서가 되어주고 이런 게 되게 다른 분야보다 어렵구나 많이 느껴요. 왜냐면 저는 아웃라이어의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등록해가지고 되게 다른 비영리 단체랑 많이 다르다.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라는 게 많이 느끼고 음악이라서 음악이랑 분야에서
뭔 소리인지 알겠다. 그치 뭐 예를 들어 봉사단체면 예, 명분도 좋고 그렇죠. 보통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음악이라 생각 안 하잖아요. 그지 그지. 예. 챗GPT가 원래 비영리 단체인 거 알아요? 아 진짜? 오픈 AI가 원래 어떤? 근데 비영리를 시작했는데 샘 알트만 그 CEO도 약간 자본을 투자받는 거에 한계를 많이 느껴서 영리로 바꾸고 사업을 한 거래요. 그래서 약간 뭔가 되게 모티베이션 되더라고요. 결국 수익 모델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생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먹여 살려주지 않는. 결국 돈이야.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는 맨 처음에 왜 만들었나요? 아웃라이어요? 아웃라이어는 약간 그 잘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곳곳에 있는데 그 잘하는 사람들끼리 안 뭉쳐 있다고 느껴요. 약간 뭐 본인의 학교 동아리나 뭐 본인들끼리 크루나 그냥 다 이제 음악을 사실 보면 알잖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얘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잘하는 사람들 꼭 껴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이제 밴드 하는 사람들이면 이제 합주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지고 음악 하는 사람도 프로듀서 좀 좋은 비트 만드는 사람을 하고 싶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내 밑에 노래 불러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들을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은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서 그러면은 진짜 그런 잘하는 사람들이랑 좀 모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1차원적인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대학생 아티스트들의 하는 그런 음악 씬도 하나의 씬이라고 보거든요. 그 씬에서 뭔가 차별화되는 단체가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있었고 아무도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걸 안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보고 막 비영단체 등록해보고 막 협찬 후원 받고 뭐 이런 티켓 하고 뭔가 좀 기사도 내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 담당자들이나 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봤을 때 야 얘네가 뭔가 그럴듯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져야 특히 음악이라는 분야일수록 오래 하는 게 되게 사회적인 용납이 된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돈에 대한 것도 놓지 못하는 게 그 어쨌든 나이가 먹어가고 그 사회적인 그 한국에서는 그런 좀 평판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약간 말이 좀 두서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잘하는 사람들끼리 하고 싶어서 만들었고 갈수록 그 바람은 현실이 됐네. 왜냐면 단체가 생기면은 결국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나뉜다는 네. 그거는 그냥 뭔가 집단의 필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다른 대학생 동아리 이런 거에 비하면은 아웃라이어 멤버들이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고 약간 요즘에 느끼는 생각은 또 이것도 디페한 얘기인데 그 저출산 시대고 애들이 없어져요. 실제로 느껴요. 리크루팅을 1기, 3기 계속 할수록 지원자들은 없어지고 음악에 있어서 근데 이제 막 밴드에 붐이 온다 막 이러면서 음악적인 붐이 오는 것 같다가도 사실 그거는 밴드 아티스트들의 붐이 오는 거지 밴드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붐이 오는 거지 밴드를 잘하는 사람들의 붐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려면은 본인이 10대, 20대 때부터 뭔가 엄청 밴드를 만드는 그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근데 막 코로나 때문에 애들 밴드부도 못했고 막 요즘 올라오는 애들 그리고 이제 음악을 그 잘하는 멤버들 자체도 수도 그렇지만 퀄리티도 막 그렇게 높아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어떤 사회적인 흐름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잘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란 거 자체가 되게 2026년, 2027년이 됐을 때도 지속 가능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사실 연령대를 옮기면 돼. 대학생 씬에서 놀지 말고 그 좀 직장인들 씬으로 가면은 저는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보다 음악을 포기한 사람이 지금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세상에는. 근데 포기했는데 왜 와요? 왜냐면 음악을 좋아하니까. 저는 못 늦는다 생각해. 죽을 때까지 뭐 40 돼서 다시 음악 한대요. 막 어른들 보면은 막 동호회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였으면은 뭐 다를 텐데 음악은 좀 다들 못 넣는 것 같아. 나이 들어서도. 근데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음악이 취미로 하기에 너무 헤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하게 나름. 아니 하게 나름이야. 왜냐면 그냥 핑거 스타일 기타라고 한다면 연주만 개 열심히 하는 게 취미가 될 수 있잖아. 조금 더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창작이 들어가야 되는 음악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취미로 하기에 너무 헤비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 아는 동생도 물론 막 엄청 진지하게 하려고 한 친구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마음속에 이제 스멀스멀 피워가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 어떤 앨범 작업을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형 저 이 앨범 끝나고
저는 음악 그만하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앨범 내고 은퇴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만하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앨범 내고 은퇴라는 거야?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그러는데 이게 너무 헤비하다고. 자기가 다른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기에 뭔가 이 창작을 해야 되는데 공감이 돼요. 너무 힘들고 물론 그만 힘든 만큼 또 좋은 것도 나중에 오겠지만 쾌감도 있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너무 병행하기 힘들다. 창작을 해야 되는 게. 그냥 재미만 보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재밌는 건 뭐 클럽 가서 노는 거나 노래방 가는 게 재밌지. 뭔가 만들어야 되면 그냥 딱 앉은 자 백지에서 바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그냥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고 심지어 그걸 버려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근데 이제 그걸 계속 하는 사람들은 버리지 않고 왔다다 싶었을 때 그 쾌감 때문에 이제 놓지 못하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연구 끝에 오는 그 재미. 그리고 이게 시작한 연차가 쌓일수록 내가 음악적인 뭔가를 들인 시간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그 무의식적인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뭐 대학생 때부터라도 몇 년 했는데 뭐 한 게 없으면은 그냥 뭐 수준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음악으로 내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먹고 살 그 돈을 만들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음악을 하는 게 진짜 순수 재미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워서. 근데 저는 이제 주변에서도 얘기하는데 나는 음악보다 만약에 내 흥미를 돋구는 뭔가 나타나면 나 음악 안 할 거라고. 근데 그런 게 없어. 너무 10대를 그렇게 보냈나 봐. 그 중고등학생 때를 그런 걸 하면서 너무 거기에 절여져서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청소년기 때가. 근데 그때를 너무 그게 메인이었으니까 지금 와서 다른 걸 아무리 한들 그것만큼 재밌는 게 못 나오나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참 아쉽습니다. 음악보다 재밌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여기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없네? 어떻게 해야 돼요, PD님? 적당하면 돼요. 적당히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잡담하면 막 적당히 충분히 김치찌개 vs 된장찌개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진짜 개 잡담일 거라서 못 할 것 같아. 아니 뭐 주제를 하나 던져줘. 주제? 한두 개만 더 얘기할까 그러면? 아까 분량 어떻게 오늘 생각하나요? 우리 파티 협찬품에 대한 코멘트 안 하면 돼요. 아니 오케이 내가 그거 그럼 멘트 시작할게. 자 큐. 근데 아니 뭐 하러 진짜 이렇게 그대로 가면 돼. 근데 용민 씨 이번에 파티할 때 네. 협찬품으로 콘돔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존나 난감하다. 그거 어떻게 해요? 뭐 사진도 막 찍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품샷밖에 못 찍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착샷은 야 씨발. 아니 받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리뷰를 남기는 게 존나 뭐. 거기 파티 놀러 오신 분들이 아니, 우리가 들고 찍어야 되나?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베네핏으로 우리가 제시한 템플릿이 있어요. 뭐 스토리 이벤트를 해주고 뭐 영상에 뭐 브랜드 로고를 달아주고 뭐 리뷰도 뭐 써서 보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콘돔 브랜드에 보낼 때도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리뷰 20개를 달아주는 거로 갔는데 리뷰 어떻게 달아줄 건지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실사용 리뷰를 20개를 어떻게 받지? 약간 이것도 저는 걱정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가 된 거는 증정 방식에 대해서 그니까. 뭐 스토리 이벤트를 해서 그러니까 스토리에 태그를 해주면은 콘돔 브랜드를 그러면 뭐 50개 한 12개입을 주고 그냥 팔로우만 해주면 3개입을 주는 거로 협의를 받거든요. 원래 그냥 다 스토리만 가려다가. 근데 이제 그것도 왜냐면은 뭐 콘돔 브랜드 스토리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누가 올려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수량이 많아요. 좀 한 100개 받았어요. 근데 100개인데 그 50개가 12개입이고 50개가 3개입이야. 그래서 총 750개입이야. 그래서 약간 어떻게 처리하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궁금한 게 애초에 콘돔 회사랑은 콘돔 브랜드랑 왜 어떻게 컨택이 돼? 그러니까 파티할 때 보통 협찬 많이 받잖아요. 콘돔 러브제 이런 거. 처음 봤어 살면서. 그래요? 그리고 대학생 이벤트에서 그러니까 물론
성인이긴 한데. 그러니까 성인이니까 그렇지만 뭐 생소할 것 같긴. 예를 들어 학교 이벤트면 절대 허가 안 해줄 거 아니야. 학교 안에서 하면. 학교 페스티벌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학교들 막 보수적이니까 남사스럽게 이런 걸 왜 여기서 해요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그거만 받는 건 아니에요. 너무 그럼 이상하고. 근데 그게 임팩트가 너무 크잖아. 골전도 이어폰이랑 또 뭐였지? 그 헤어 퍼퓸 미스트. 오. 미스트. 한 60개. 이어폰 이어폰도 5개 정도. 이건 좋은 건가요? 그런 건 어떻게 나눠주나요? 아 이제 그런 거는 선물로. 이제 그때 또 베스트 드레서, 베스트 댄서 이런 걸 한대요. 아. 이벤트 해가지고. 나 뱀 코스튬 입고 싶어. 근데 살 데가 없어. 뱀 코스튬. 그냥 진짜 뱀 할로윈 마냥 뱀 코스튬 입는 거잖아. 전신 뱀 코스튬. 그 드레스 코드의 색깔에 맞추. 뱀의 해니까 아 일사년. 드레스 코드가 뱀에다가 블루 골드. 블루 골드? 그러니까 골드로 골드. 골드 스네이크. 근데 없어. 그냥 세상에 그런 게 없어. 그냥 무슨 이상한 중국산 막 괴물 같은 뱀 가면밖에 없고 존재를 안 해. 그러니까 나도 코스튬 드레스 코드 어떻게 입어야 되지? 뱀을 어떻게 해? 뱀이요? 뱀도 드레스 코드. 뱀을 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블루랑 골드만 드레스 코드. 예, 뱀은 드레스 코드 아니야. 아 진짜? 네. 예. 블루랑 골드만. 블루랑 드레스 코드. 골드만. 두 개 다 내가 싫어하는 색깔인데 세상에 내 옷장에 없어. 아 진짜. 골드는. 나도 골드가 근데 저도 없는데. 그냥 뭐 해야죠. 너무 어려워요. DJ는 달라도 되잖아. 여기 둘이 DJ 하거든. 아티스트니까. 그래서 코스튬 입을래. 근데 파랑과 금색이 섞인 뱀 코스튬을 입고 DJ? 어그로 개쩔 걸? 이거 그거로 히토야. 아웃라이어 릴스 올리면은 바로 그냥 조회수 막 5만 원 나올 걸. 이거 히트야 히트. 그러니까 히떡이긴 하다. 근데 길거리 돌면서 막 그거 한번 하고. 형이 그 포스 나눠줘요. 그럼 그냥 다 그 받아요. 콘돔 실에 엮어가지고 그럼 어그로는 개쩔 걸? 진짜 잡담이다 이거. 100개씩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고서 산타 할아버지만 알고 들고. 콘돔을 진짜 어떻게 증정하나? 하고 오면 각자 음악 시작하게 된 게임.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멘트 불러줘야지. 좋다 좋다. 음악 시작하는 계기. 어쩌다 시작했어? 저는 중학교 때 그 밴드부 선배들 공연을 봤는데 락을 했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바로 중고나라에서 일렉 기타를 샀어요. 그리고 기타 연습을 했어요. 그러고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컴퓨터로 해보고 싶어서 막 그때는 FL 스튜디오를 해가지고 찍고. 근데 음악 시작한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뭘 얘기해야 관심이 있을까? 요즘 재밌는 사회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음악적인 이슈 없어요? 음악적인 이슈? 모르겠는데 뉴진스? 음악적인 이슈. 뉴진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사태라고 해야 되나? 뉴진스. 그것도 좀 지나갔고 그것도 너무 옛날 논란이- 스타일이죠. 응 근데 전속계약 폐지된 거야? 몰라. 나 관심 없어. 계약상으로 해제가 안 됐을 거예요. 뉴진스 음악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곡이 안 나와서 아쉬울 따름. 뉴진스에서 누가 제일 그건 딱히 되게 그 신경 안 했습니다. 콘텐츠 퀄리티가 갑자기 되게 저급해. 콘돔 나온 순간부터 저급해졌어. 근데 저는 그냥 뉴진스를 사실 노잼이긴 하지만 음악 시작한 이유가 뉴진스 때문인데 뉴진스 프로듀서 중 한 명이 프랭크잖아요. 아까 좋잖아 XXX의 프로듀서. 원래 그 사람이 뭐 말했든지 익스페리멘털 힙합하고 되게 언더씬에 해당하는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나랑 협업을 통해서 뉴진스를 프로듀싱을 하고 그게 세상에 나왔는데 한국에서 일황에 해당하는 그런 아이돌 중 하나가 됐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이게 프로듀서로서도 그리고 자기 주관을 갖고 매니악한 음악을 하던 프로듀서로서도 한국에서 음악으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아예 뜨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가지고 저는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고 애초에 뉴진스 음악이 너무 좋았으니까 맞아 아이돌 음악 중에 그냥 독보적으로 좋았으니까 맞아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고 그래서 그냥 사운드적으로 한국 아이돌 음악 중에 가장 좋고 가장 신선하고 계속 그래서 그냥 계속 팔로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누구 하나에 대한 팬심 이런 거 없었고 그리고 좀 미성년자 아니었나요 작년까지? 맞아. 다 지금도 미성년자 있지 않나? 모르겠네. 지금 모르겠네.
근데 원래는 미성년자도 많았을걸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좀 애매한데 아이돌 중에 미성년자인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 진짜 많아. 그러니까 아 진짜요? 근데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것 같은 게 그 법적으로도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실제 현실에서도 뭔가 미성년자랑 연애를 한다 이러면은 웃기게 본 시선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 시선들이 면죄부를 갖는 게 좀 모순적인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아이돌 시스템이 좀 유사연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그 사람이 좋아서 팔로우하고 당연히 성상품화로서도 소비가 되잖아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그래서 그게 아이돌 시장의 본질인데 왜 아이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소비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뭔가 아이돌을 사람으로서 막 팔로우하고 이런 적은 어렸을 때 빼고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뉴진스 음악이 진짜 약간 K-팝의 그 형식을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K-팝 많이 들은 거 아닌데 약간 조금 진행이 다 뻔한 게 많았잖아요. 원래는 지금은 또 너무 다양해지긴 했지만 뉴진스가 처음 나올 때가 제 기억상으로 2022년인가 그랬을 텐데 막 그때만 해도 엄청 막 이게 아이돌 음악이라고 이게 K-팝이라고 약간 싶어서 뉴진스의 성공 그 배경 이런 걸 따지면은 뭐 아트 디렉팅이나 뭐 어떤 뉴진스 멤버들의 개개인의 캐릭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음악을 진짜 무시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음악 기절해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그리고 보통 아이돌 음악.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리고 약간 뉴진스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약간 한국 아이돌 중에서 역대급의 그 인기와 하이프를 받았잖아요. 근데 되게 그게 조금 뉴진스 개개인의 그 뉴진스 멤버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거라고 느꼈던 게 너무 일찍 성공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개개인의 인생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올라가야 그 행복이라는 게 오는데. 그러니까 약간 20대 때 초반에 막 어렸을 때부터 돈 많이 벌어서 포르쉐 타는 애들이 막 다 정신병 걸리는 게 이제 진짜 나는 물론 안 그래서 모르지만은 약간 그 나이에 따른 그 따라와야 되는 것 같거든요. 돈이든 뭐 성공이든 근데 너무 빨리 그게 돼버리면 내리막길밖에 없는 거예요. 더 올라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개개인의 인생의 그 길을 봤을 때는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앞으로 행복을 다 지금 끌어쓴 거니까 10대 때. 그래서 뉴진스가 지금보다 막 그때보다 더 하이브 받고 그렇게 못 되면은 계속 그때만 추억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약간 아저씨들이 옛날에 회상하면서 술 먹고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 못 올라갔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사실 성공이란 것도 일찍 하면 저는 무조건 일찍 하고 싶다는 주의였는데 약간 나이를 먹으면서 나를 합리화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그렇대요. 약간 정신적인 그런 걸로 보면은 행복이라는 게 그렇대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냥 노력 대비 온 성공이 너무 크면 네, 그러니까. 노력에 대한 역치가 낮아져서 노력을 인내하는 역치가 낮아져가지고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근데 나도 만약에 선택지를 줘. 근데 성공을 보장해주는 선택이야. 근데 10대 때 정상을 찍고 이 그래프로 내려올래? 아니면 그래프로 올라가서 20대 후반 30대쯤에 정상을 찍을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후자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공을 보장해준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동감하는데 그게 10대 때 성공을 한다 해서 그게 정상이라는 생각 자체가 저희가 외부인으로서 판단하는 생각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 개인들 입장에서 물론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성공의 하나의 기준이긴 하지만 그랑 별개로 그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그만큼 컸을 수도 있고 뭐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 다른 거라서 사실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아이돌 스케줄 같은 거 보면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식단 관리까지 다 하면서 그래서 그냥 모르는 일이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뭐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하면은 뭐 얼마나 버자되는지 모르지만 그쵸, 그건 그거에 맞아요. 대한 노력으로 라고 말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계속 그 더 열심히 살 수도 있지만 그만한 금액과 그만한 하이브에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 어떤 그게 사실 만족이 안 될 수도 역량의 어떤 하락이나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느끼기 그 행복에랑 연결이 되게 조금
다 남 얘기여서. 그러니까 행복하신가요? 아 저요? 저는 좀 행복하세요? 아니요. 원하는 게 너무 많아. 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나 자신도 부족하고 그치 그치. 나 자신이 제일 문제죠.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실행할 만큼 게으르지 않고 집중을 하고 했으면은 아직 원하는 걸 결과값으로 못 보더라도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앞길을 받고 있는 게 게으른 나니까. 그래서 불안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훈련이 되게 중요한데 쉽지 않죠. 쉽지 않지. 아니면 행복하세요, 빌라님? 저요?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말했듯이 이렇게 뭔가 만들고 그게 결과값으로 봤을 때 막 뉴진스처럼 내가 성공하고 어떤 하입을 받고 이러지 않더라도 저는 하는 과정이 진짜 많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중이 더 크거든요. 이 음악을 계속 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성공이 따라주면 왔다지만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충분히 즐기면서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걸 하면서 행복하려면 결국 또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 돈이 있으려면 성공을 해야 되고, 결국 같이 만약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도 본인 벌이가 있어야지 본인 인생을 살 수 있고, 근데 그걸 또 챙겨주려면 결국 또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근데 애초에 돈이 없으면 음악할 시간이 안 나. 맞아. 맞아. 돈이 있어야 음악을 할 수 있어. 맞아. 최소한으로 있긴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있어야 돼. 그냥 근데 그냥 하는 걸로만 보면은 사실 많이 없어도 할 수 근데 있는. 좋은 걸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 자체에 목적이 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 퀄리티랑 그 아웃컴이나 뭐 성공이나 별개로? 별개로 아. 이걸 창작하는 것 자체에서 나는 재미를 느끼니까 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결과를 말했듯이 이제 형이 말했던 것처럼 이걸 과연 무시하고 그냥 맞아요. 따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 현실은 없으니까 맞아요. 결국 대입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아직 행복에 이제 멀었다 조금. 그런 결과가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네. 아쉽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와야 만족하고. 근데 그러지 말고 과정에 만족하고 그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고 공감하는데, 그렇게 과정에 만족하려면은 결과가 보장이 돼 있어야 돼. 그냥 내가 뭐 큰 결과가 안 나도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되어 있어야 그냥 뭐 하루하루 과정에 만족하고 뭐큰 성과 안 나도 만족하는데, 결과 내야 이거 생존할 수 있는 이상이면은 결과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원래 그리고 약간 행복이라는 것도 인생에서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잠깐 찾아오는 거라서 가치가 있고 유의미한 거지. 항상 있어야 정상인 거면은 그렇게 중요한 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있어서는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매일 찾아오는, 그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사실 행복을 되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로 느끼는 게 아닌가. 행복은 사실 자기 안에 있죠. 그렇죠.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딱 상황에서 갑자기 어디 아프리카 아니면 호주 어딘가에 오지로 순간이동 됐다가 딱 24시간을 살고 여기로 돌아오면 행복할걸요. 완전 행복하죠.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그렇게 초코파이가 맛있을 수 없었어. 이거 잘라주세요. 왜 잘라? 이거 재밌네. 그리고 뭔가 근데 나는 살짝 그런 생각도 해. 그러니까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고 과정을 중요시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어떻게 보면 좀 타협의 멘트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최고점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야. 말 그대로 과정에 만족을 해서 행복하게 되면은 나는 거기까지 안 가도 상관없는 사람인 거야, 어떻게 보면. 결국 결과까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그래 저는 과정이고 뭐 그냥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벽주의, 특히 작곡할 때 너무 심해가지고 뭐가 완성인지 모르겠어. 곡을 만들 때, 그치. 저도 완벽주의 개심한데. 음악할 때. 뭘 하든. 아 진짜? 근데 저는 다 반대로 좀 완벽주의가 좀 없어요. 오 부럽다. 진짜요? 저는 방도 더러워? 방이 더럽냐고요? 너 방. 정리 안 됐어? 이 정도로 깨끗하진 않은데. 왜 오히려 내 방은 존나 더럽거든. 방에는 완벽주의가 없어. 방은 저도요. 먼지도 존나 많아. 걔도 저는 어떤 걸 할 때 막 씨발 막 더 뭔가 더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다가 좋은데? 그래 하자. 그리고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이랑 좀 다르더라도 그게 좋다고 좋기만 하면은 좋아 하고 그게 아니면 대신 그건 안 돼 하고 이제 원래대로 하겠지만 뭔가 그런 거를 명확하게 심어두고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해. 그러니까 속이 많이 편하죠 그렇게.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물론 수정을 많이 하긴 하죠. 할 때마다 뭐 한 틱 때문에 다시 녹음할 때도 되게 많고 한데 뭔가 그 첫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흘러가는 방향과 다른 아이디어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거. 그게 또 더 좋은 걸 만들 때도 많은 것 같아서 20분이다. 10분이 더 남았나요? 끝낼까요? 네. 클로징 할까요? 알겠습니다. 클로징. 하시죠. 자 오늘 유한님 아니 근데 잠깐만 좀만 자연스럽게 그 클로징 약간 뭔가 이렇게 하다가 뭔가 오케이.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네. 그치. 좋아, 오늘 또 이렇게, 유한님이랑 함께 2024년도 돌아보고 2025년에 대해서는 잘 이제 모르겠다는 결론 냈지만 어쨌든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또 이제 DMB 서울과 유한님 활동 진짜 앞으로 기대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카메라 보고 한마디 영상 편지 남겨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제가 아직 족밥이라서 응애. 열심히. 오케이. 감사합니다. 집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삐지 깔리겠지? 컷.